안녕하세요. 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온 청자님들처럼 사연 라디오 채널을 자주 찾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앞두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곤 했죠. 그런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으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여성이죠. 제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은 정말로 평범하게 친구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어요. 얼마 전 식장에 들어서기 전까지도 난 이제 결혼하고 앞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잘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제 바람이 꿈에 불과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분명 양가 부모님의 반대나 예비 신랑이 바람이라도 피웠느냐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어느 말로도 예비 신랑이 저지른 일을 설명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네요. 이런 예비 신랑은 첫 만남부터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임엔 분명했습니다. 초면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혹시 사업하는 남자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곧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아, 네. 사업하시려고 생각하시는군요. 자기 꿈 찾아서 펼치는 사람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럼 저희 다음엔 어디서 뵐까요? 처음부터 자기 꿈이 사업이며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말하는 모습은 무슨 일이 생겨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겠다 싶었어요. 그 때문에 저도 예비 신랑과의 긴 연애 끝에 결혼을 다짐하게 된 거죠.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사업 머리가 좀 있잖아. 그래서 저번에 말했던 사업 이제 슬슬 시동 좀 걸려고. 이번 사업 아이템 들으면 자기 진짜 놀랄걸? 아주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벌써 같이 일할 애들도 좀 알아뒀어. 왜 저번에 봤던 내 친구들. 어머, 그래? 잘 됐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회사는 그만두기로 한 거야? 벌써 팀장님하고 면담도 진작에 끝냈지. 내가 생각하는 것만 대충 말해드리고 그만두겠다 했는데 아이디어가 어찌나 좋았던지 우리 회사 사장님도 나한테 투자하시겠다 나서더라고. 어때? 네 남편 될 사람 이렇게 능력자라고. 뭘 하나 정하더라도 똑부러진 행동을 보이는 예비 신랑. 이날은 제게 그동안 말했던 사업 아이디어들 중에서도 단연코 으뜸이라며 정말 투자자들 앞에서나 할 법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더군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이 사람에게 반했던 것 같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이 맞구나. 내가 이런 사람과 끝까지 가야지 누구랑 같이 살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말입니다. 빈말이라도 자기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란 사람이 일개 사원이 퇴사하고 창업한다고 선뜻 투자를 해주겠어요? 이 점에서 무엇보다 이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며 자기 생각을 남들에게 선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사람임을 알게 해주었죠. 생활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을 현실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 누구라도 이런 예비 신랑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겠어요? 전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비 신랑의 좋은 소식과는 다르게 예비 시모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가지고 온 좋은 소식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왜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 와중에 매번 저를 시댁으로 부르곤 했어요. 얘야, 정말 우리 아들로 괜찮겠니? 우리 아들이 너를 감당하기엔 너무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런다. 네가 좋다면 내 말리지는 않겠다만서도. 그이가 어때서요? 어머님, 전 살면서 자기 생각을 그렇게 잘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오히려 전 비전 있는 사람 같아서 좋아하는걸요? 생각과 현실은 다를지도 모르잖니. 너무 쉽게 내 자식을 믿는 것 아니냐? 어머님, 왜 자꾸 자기 자식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자기 생각을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워서 실행하는 그이 같은 사람은 정말 많지 않다고요.
전 그이의 그런 점을 정말 본받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혼 준비도 하고 있죠. 그래. 아니,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나도 이 이상은 말 안 하마. 우리 아들 녀석이랑 잘 살아주렴. 네, 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에게 잘 사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어쩐지 예비 시모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 한구석을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흰 순탄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순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결혼 전엔 꼭 겪어야 한다는 상견례 말이에요. 양가 부모님 모두가 모이는 자리다 보니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예비 신랑과 조금 투닥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어머님은 회를 잘 못 드시잖아. 엄마도 이번 기회에 회도 먹고 하는 습관 들여야지. 다 큰 어른이 언제까지 음식 가리고 그렇게 살아야 해? 장모님, 장인어른은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라 그런 거 가리시는 거 하나도 없잖아. 아유, 우리 부모님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자기 엄마잖아. 그럼 자기가 좀 신경 쓰고 그래야지. 아, 그리고 다 같이 모이는데 이왕이면 함께 즐기면 더 좋은걸? 아휴, 내가 이런 부인을 어디서 찾았냐.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진짜 감사해야 해. 아, 이렇게나 시댁 생각해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안 그래? 아유, 나 참 이게 뭐라고. 당연히 우리보다 같이 자리하는 어른들이 우선시해야지. 그럼 저번에 말했던 거기로 정한다. 예전에 친구랑 갔었는데 코스 요리가 괜찮더라고. 당신이 알아서 해. 참, 그리고 그 상견례 있는 주에 내가 계약이 하나 있거든. 그래서 조금 아슬아슬하게 도착할지도 몰라.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놨으니까 장모님, 장인어른한테도 잘 말해주고. 알았어. 그래도 절대 늦지만 마. 우리 부모님 시간 약속 어기는 사람 무진장 싫어하신단 말이야. 당신 저번에도 늦게 와서 조금 뿔난 상태시라고. 이상하게도 예비 신랑은 저에겐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는 무심한 구석이 있었죠. 그냥 아들이라 그러겠거니 싶어서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좀 도를 넘는 것 같아서 의견 조율에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에게 시간과 장소 모두 정해서 미리 알려드렸죠. 그렇게 상견례가 있던 날이 왔어요. 계약이 있다던 예비 신랑은 정말 시간이 거의 다 되도록 그 자리에 나타나질 않더군요. 아니, 이렇게 양가 부모님들 다 모셔놓고 결혼 약속한 당사자들이 늦으면 어떡해? 너 네 신랑 될 사람 잘못 고른 거 아니니?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이렇게 어른들 모셔놓고 기다리게 만들다니. 이건 대체 어느 나라 예의냐? 어떻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의 가족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어 그것도 어른들이. 이건 경우가 없는 놈이나 하는 짓이다. 당연하지만 저는 계속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전화, 문자, 톡 다 했음에도 예비 신랑은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회사를 핑계로 늦은 예비 신랑이 맞듣지 않은 것은 당연했죠. 부모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상태셨고 예비 시부모 두 분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 가족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사돈어른, 미안합니다. 저희가 애를 잘못 키운 모양이에요. 그래도 너무 그리 화내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저희 못난 아들놈은 아침에 회사 관련 계약이 있다면서 나가는데 좀 늦을 건가 봅니다. 사돈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 넘어는 가겠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는 건 좀 너무하네요. 설마 우리 애랑 결혼하고도 이러진 않겠죠? 영문이 있을까요? 사돈, 일단 저희끼리 식사라도 먼저 하고 있죠. 회사 일로 바쁜 애라서 언제 올지 모르니 말이에요. 그래요. 일단 저희끼리라도 먼저 먹어야죠. 이미 나온 음식 식어가고 있으니까요. 얘야, 일단 아들놈에겐 문자 하나 남겨두렴. 우리 먼저 먹고 있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초조하게 있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먼저 식사라도 하자꾸나.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부모님의 화는 조금 누그러진 듯이 보였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예비 신랑이 없는 시댁과 저희 가족은 화목한 분위기로 식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들 제가 정한 코스 요리가 만족스럽다며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 어른들의 말에 뿌듯함을 느끼며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그제야 상견례 장소에 나타났더군요. 제가 너무 늦진 않았나 모르겠네요. 사업하는 게 생각보다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말이죠. 아주 호탕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들어오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나는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싶었어요. 속으로는 이 정도로 아나무인인 사람이었던가? 그렇게 사업에서는 철저하던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지 하는 의문이 생겼죠.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인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오라, 다들 식사가 끝나셨나 봐요. 아, 배고파라. 자기야, 내 요리는 어딨어? 당신 지금 늦게 도착해서 그게 할 말이야? 분명 우리 약속 잡을 때는 시간 맞춰서 아슬아슬하게라도 올 수 있다고 했잖아. 아유, 지금 늦은 게 내 탓이겠어? 사람이 사업 좀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응당 도리가 있는 거야? 늦으면 늦는다고 양가 부모님께 연락이라도 드리던가. 세상에, 결혼을 앞둔 사람이 양가 부모님을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만든 사람이 어딨어. 이건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기 앉아 계신 당신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실례야.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왜 말을 그렇게 뾰족하게 해? 그리고 나도 아침에 넉넉하게 시간 잡고 나갔다 온 거야. 그런데 일 처리가 자꾸 늦어지는 걸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게다가 여기 다들 연세도 있으시니 그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예비 신랑의 행동에 화가 나면서도 양가 부모님의 안색을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부모님의 표정은 이런 남편의 행동이 영 마뜩찮다 느끼는 상황이었고 예비 시부모 역시 그리 좋지만은 않았죠. 여기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비 신랑 단 한 사람인 것 같아 보였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쭉 늘어놓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먼저 사과부터 해야지. 그리고 나는 뭐 일 안 하는 사람이야? 나도 회사 연차 쓰고 시간 내서 만든 자리야. 양가 부모님도 다 똑같으시고 게다가 중간에 끼어서 기다리면서 안절부절한 내 입장은 도대체 뭐가 돼? 그래. 알았어. 내가 졌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업이 이제 궤도에 오른지라 오늘 이 자리에 신경을 덜 썼네요. 다음부턴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예비 신랑의 아나무인인 태도에 화가 나서 그만 그 자리에서 예비 신랑을 쏘아 붙였어요. 예비 신랑의 태도는 자기 부모님뿐 아니라 제 부모님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거든요. 아무튼 제 말에 예비 신랑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과를 했지만 건들건들하는 말투의 사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미 결혼이 코앞에 있으니 어쩔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생각과 비슷한지 이 일은 그냥 불문에 붙이듯이 넘기고 예비 신랑과 저는 나머지 결혼 준비를 서두르게 되었어요. 이젠 정말로 식 올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바쁠 때였어요. 갑자기 제게 전화 한 통이 왔죠. 모르는 번호라 누구지 하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건너편 상대는 가족과 손절했다던 예비 신랑의 여동생 신우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아마 놀라셨겠죠. 이번에 우리 오빠랑 상견례 했다던 언니 맞으세요? 네? 오빠라면 누구를 말하는지. 혹시 시댁이랑 연락 끊으셨다고 했던 아가씨인가요? 네. 저 오빠 여동생이에요. 그래도 제 존재는 언니한테 말했나 보네요. 그럼 바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당장 우리 오빠랑 결혼 물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니, 다짜고짜 전화와선 남편과 결혼을 물으라는 신우이의 말에 전 잠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애초에 시댁 식구들과는 연을 끊은 상태의 신우였기에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머, 아가씨,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네요. 근데 왜 제가 그이랑 결혼을 물러야 하나요? 지금 전적으로 제 결혼을 반대하신다, 그런 입장을 밝히시는 건가요? 네, 전 이 결혼 무조건 반대예요. 제가 괜히 그 집안이랑 손절하고 사는 줄 아세요? 그리고 연을 끊고 사는 가족이 있다면 왜 그런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예. 물론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전화 와서 말을 그렇게 하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저희 결혼 준비 막바지라는 건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저 지금 바쁜 와중에도 오빠 결혼식 올린다는 소식 듣고 겨우 번호 알아내서 전화드린 거예요. 진짜 사람 하나 구한다 생각하고 수학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참, 당황스럽네요 정말. 그래도 전 우리 남편이랑 결혼 못 미룹니다. 벌써 준비는 다 끝났다고요. 제가 이렇게 전화로 말한다고 해서 믿지도 않으시겠죠?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단 절대 제가 전화했단 말 우리 오빠한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신우는 자기가 전화했다는 사실을 숨기라고 말하곤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신우의 전화를 받고는 신우의 말대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었단 말을 하지 않았죠.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를 일이에요. 아마 사람의 직감이라는 게 발동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사실 신우의 이 전화를 받기 전에 저는 예비 신랑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건 금전이 얽힌 이야기라 조금 민감한 일이었죠. 아, 자기야, 지금 전화 통화 가능해? 좀 길게 할 말이 있어서. 나야 지금 전화 가능하지.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전화 와서 분위기를 잡아? 이때 전 최근에 있었던 상견례에서 보여준 예비 신랑의 태도 때문에 그간 쌓아두었던 예비 신랑에 대한 신뢰가 약간 무너진 상태였죠. 다름이 아니라 혹시 여유 좀 있나 해서. 당신도 알잖아. 내 사업이 요즘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둘러 말하지 말고 그냥 직접적으로 용건 말해봐. 나도 일하는 중에 전화 받은 거라 빨리 가봐야 해. 알았어. 내 사업 있잖아. 요즘 시기가 하도 나빠서 그런지 영 수익이 나질 않네. 그런데 지금 직원들 월급은 줘야겠고,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 그래? 요즘 경기가 나쁘니까 그럴 수 있긴 하지. 그래서 나보고 돈 빌려달란 이 말이야? 여유가 된다면 좀 돈 좀 빌려줘라. 내가 빌려주기만 하면 금방 갚을게. 더도 말고 딱 1억 정도만. 내가 진짜 지금 돈이 급해서 그래.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더 땡겨올 구석이 없더라고. 사업 시작하면서 대출도 좀 무리하게 받은 거 전에 말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1억을 빌려달라 하면 내가 돈이 어디 있겠어. 1억은 나도 없어. 정말 없어? 당신 친정 좀 여유 좀 있잖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도 좀 빌려서 어떻게든 안 될까? 정말 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내가 매년 얼마 벌고 있는지 당신도 다 알잖아. 어?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여보야. 그럼 아무것도 없이 빌려줄 순 없으니까 차용증 써줘. 옛말에 부부 사이라도 돈 관계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어. 갑자기 이렇게 연락 와서 아무 준비도 없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우리 사이에? 에이, 우리 이제 결혼하면 부부잖아, 부부. 내 재산이 당신께 되고 당신 재산이 곧 내 재산이 되는 그런 사이. 그런데도 차용증을 써달라고? 당신 진짜 정없다.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당 필요한 걸 달라고 말하는 거야. 당신도 사회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돈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 다 알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닌 걸. 안 그러면 1억은 무리고 일단 내 수중에 있는 돈만 빌려줄게. 어쩔 수 없지. 그럼 일단 당신 여유 되는 대로 좀 빌려주라. 얼마나 있어? 평소에 말입니다.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은 내 앞에서 자기 회사가 얼마를 벌고 있다, 수익을 막 자랑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감정도 좀 상해했던 상황이고 해서 선뜻 빌려주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회사 수익을 생각하면 다시 저한테 돈을 갚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게 걸리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영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게 일단 내 수중에서 일부만 빌려주자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최대 3천, 그 이상은 힘들다고 했죠. 일단 나 3천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무리야? 나도 이거 최대한 당신 생각해서 주는 거야. 차용증도 안 써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 빌려준 사람도 없다 당신? 3천? 아 그래 그것도 고맙지. 역시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럼 난 나머지 돈도 구하러 가볼게.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 참, 돈은 바로 계좌로 보내줘. 말꼬리를 늘리는 예비 신랑의 태도에 전보다 더 기분이 상했지만 그저 고맙다며 차용증에 대한 부분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돈을 바로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전 더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면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부부될 사이고 하니 예비 신랑의 부탁대로 바로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어요. 그때 당시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라는 사람에게 자기 오빠와 얼른 파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심란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비 신랑이 파혼할 정도로 저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신우의 말 때문에 식을 취소할 생각은 들지 않았죠. 신우의 의미심장한 말이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솔직히 얼굴도 모르는 신우이고 나한테 전화를 건 사람이 진짜 신우이가 맞는지 증거도 없었으니 무턱대고 그 여자의 밑도 끝도 없는 말 한마디만 듣고 결혼을 취소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전 그대로 결혼식 날을 맞이했고 이때부터 제 인생 최대 고비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고 하죠. 결혼식 이틀 전에 저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나다 아가. 그래, 이틀 뒤면 결혼식인데 떨리진 않느냐? 어머, 아버님, 무슨 일로 제게? 모식이라고 해봤자 그냥 들어가서 축하받고 절차에 따르는 건데요, 뭘. 그나저나 정말로 어쩐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쉽게도 네 시어머니 이번 결혼식에는 참석을 못할 것 같구나. 미안하게도 했다. 네? 아니 왜요? 저희 결혼에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최근 어머님이 저한테 쌀쌀 맞으신 것 같았는데.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다. 아가, 그저 우리 집사람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단다. 너희들 결혼식 준비하는데 신경 쓸까 싶어서 최근까진 조용히 있었는데 그게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말이다.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아,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일도 아나요? 오늘까지도 저한테 별다른 말은 없었는데. 아마 그놈은 지혜애미가 병원에 입원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쓸 거야. 원체 이런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 놈이라. 아무튼 너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이런 일이 생겨서 생애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에 오점을 남기게 됐구나.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싶어서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몸조리 잘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너무 고맙구나 이해해줘서. 참, 네 시모가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느라 아직 짐을 옮기지 못했거든. 아마 내일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리 알아라.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신경 쓸까 싶어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그저 참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결혼식에 못 오면 어쩌냐 떼를 쓰길 하겠나요? 아님 아파도 오라고 말하길 하겠나요? 그저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제 결혼식이 되기까지 이상하게도 예비 시어머니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시계 리허설과 절차를 익히기도 바쁘고 생각보다 많은 하객에 시달리느라 당일에는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생각도 조금 옅어진 상태였죠. 어머, 너 이거 웨딩드레스 어디서 맞춘 거야?
너무 예쁘다, 얘. 메이크업도 정말 너한테 딱 어울리는 걸로 잘 받았고. 사업한다는 남편 만나더니 아주 꾸미는 태가 달라졌어, 너. 아유, 아니야. 그냥 잘 알아보고 좋은 곳으로 스드메 맞췄더니 그런 거지. 너희야말로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얘, 겸손은 제 말이 맞아. 너 오늘 진짜 이쁘다. 우린 언제 좋은 남자 잡아서 결혼하나? 우리 중에선 네가 1등으로 가네. 축하해. 예쁘게 잘 살아야 해. 웨딩드레스를 입은 상태로 쉽게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객은 예비 신랑이 나가서 맞았습니다. 저는 그냥 여타 다른 결혼식과 비슷하게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 제 손님들을 상대할 뿐이었죠. 친구들은 저마다 다들 제가 예쁘고 결혼 축하한다, 부럽다 등 다양한 인사를 나눴네요. 그리고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바로 가방순이 말이에요. 웨딩드레스는 기타 옷들과 다르기 때문에 제 소지품을 넣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친한 친구 한 명에게 가방순이로 하루 좀 부탁한다 말해둔 상태였죠. 내내 떨어지지 않고 제 옆에 있을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방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 가방순이 친구가 갑자기 신부 대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다급하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 혹시 시댁에 무슨 일 있어? 아무래도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갑자기 왜 그래? 아니, 네 전화 말이야. 지금 불 났어, 불. 완전히. 너희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50통이나 넘게 왔더라고. 잠시 밖에서 친구들이랑 인사하고 있는데 네 가방에서 진동이 느껴져서 봤더니 무려 50통이나 전화하셨더라. 어? 아니야. 우리 어머님 최근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아버님한테 연락받았는걸? 내가 아무리 전화하셔도 안 받으셔서 많이 아프신가 했는데. 얘, 여기 봐봐, 여기. 지금도 전화 오잖아. 내가 이런 일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 어머, 그러네. 이상하다. 분명 이번 시기에도 불참하신다고 아버님이 대신 나한테 사과까지 하셨는데 그 뒤로 내 연락은 받지도 않으시더니 이제 와서 왜? 정말 시댁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건 모르지. 여기 핸드폰 줄 테니까 얼른 연락해봐. 혹시 모르잖아. 진짜 급한 일이면 어떡해. 친구는 제게 급하게 전화기를 넘겼고 금세 오던 전화는 금방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초조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곧 있으면 시기 시작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가롭게 전화를 받고 있을 시간은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50통이 넘도록 전화를 한 걸 보니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라는 생각에 바로 다시 예비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핸드폰으로 이만큼 연락이 왔다는 것은 불길한 소식이 전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보호자랑 자식이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인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면 저한테만 따로 할 이야기가 있는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통화음이 한 번도 채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내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아니? 너 지금 당장 옷 챙겨 입고 얼른 내려와라. 얼른! 다짜고짜 일단 내려오라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는 사람치고는 목소리도 그렇고 다급함이 느껴지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다급한 경우가 있겠어요? 본인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그건 왜 이리 제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저 삐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나저나 어머님이 혹시 저한테 뭐 실망하신 일이라도 있나 싶었어요. 오늘 식 이후에 얼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결혼식장 후문에 아는 사람 시켜서 차 불러놨거든. 얼른 그거 타고 거기를 빠져나와라, 얼른. 지금 냅다 뛰어나와야만 해. 안 그럼 너 진짜 큰일 난다. 아이고,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어디 몸이라도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절 이렇게 갑자기 부를 정도로요?
아, 그런데 왜 후문으로 나가야 해요? 저 말고 그이한테도 다 말한 건가요? 안 돼. 내 아들 녀석이 알아선 절대 안 된다. 너만 몰래 옷 갈아입고 후문으로 내려와. 곧 식전인데 제가 어딜 가요, 어머님. 아, 그리고 왜 계속 저만 몰래 내려오라고 그러세요? 잔말 말고 지금은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괜히 이렇게 아들 녀석 몰래 너한테 전화했겠니? 그래도 다행이다. 난 네가 꼼짝없이 시계 들어갔을 거란 생각에 조마조마해서. 그게 무슨... 어머님, 저 그이랑 결혼하는 거 혹시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일단 사정은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 내 말 듣고 어서 나와. 그간 나 몸 아프다고 했던 거 전부 거짓말이다. 아무튼 내가 지금 거기로 가면 내 아들놈이 다 알아챌 거야. 그간 내 아들놈과 마주칠까 싶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나 발만 동동 굴렸던지. 예? 아픈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그간 그런 거짓말을...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제가 식전인데 어딜 가겠어요. 어머님 혹시라도 지금 밑에 계신 거면 얼른 올라오세요. 아이, 정말 이번만 내 말을 믿어다오. 지금 거기서 안 빠져나오면 네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도 있어. 넌 안에만 있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밖은 난리도 아니다. 네 친구들이 말 안 해주든? 아, 제 친구들은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그보다 밖에 계셨던 거예요? 아, 그럼 안에 들어오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내 아는 사람이 지금 나한테 상황을 말해주고 있단다. 지금 너희 부모님도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당황하셨을 거야. 그래도 그놈들이 네 부모님한테까지 손대진 않을 테니 일단 내 말 믿고 너라도 빨리 피신해.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여간 다급한 게 아니라 일단 따라보기로 했죠. 제 옆을 지키던 친구에게 전 조심스럽게 제 짐을 건네받았고 옷을 갈아입고 예비 시어머니 말대로 후문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는 도중에 홀을 살짝 둘러보니 정말 예비 시어머니 말대로 어수선하더군요. 그래서 더욱 고개를 푹 숙이고 후문으로 빠져나갔네요. 그렇게 나가니 정말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더군요. 저를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며 운전기사분이 얼른 타라고 손짓하셨어요. 그래서 전 그 차를 타고 그저 차가 흐르는 대로 내 몸을 맡겼죠. 하지만 식장에 두고 온 가족들이 걱정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부모님께 말씀드릴 새가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일단 남동생에게 부랴부랴 연락을 했죠. 물론 처음엔 부모님께 연락을 했는데 저희 식구들도 다들 정신이 없었는지 연락이 안 됐거든요. 그나마 젊은 제 동생은 제 연락을 받더군요. 아, 누나 어디야 지금? 식은 시작됐는데 왜 누나는 안 나와? 그리고 여기 분위기 왜 이렇게 어수선해? 이상한 사람들이 식장 내에 듬성듬성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부모님이 엄청 불안해하고 계셔. 나 지금 식장 밖이야. 나도 이유도 모르겠는데 일단 시어머님이 나오라고 해서 차 타고 이동 중이거든? 너도 슬쩍 엄마 아빠 모시고 집으로 일단 들어가. 뭐? 아, 알았어. 그럼 결혼식은 어쩌고. 지금 하객들 전부 누나만 기다리고 있어. 아이, 그냥 빨리 돌아와. 아무래도 어머님 말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오늘은 내 말 믿고 얼른 부모님 모시고 거기 빠져나가. 알겠지? 나도 상황 설명 다 들으면 너한테 바로 연락할 테니까. 그렇게 가족들과 연락을 마치고 나니 차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을 했더군요. 저는 처음 보는 낯선 집에 어리둥절했어요. 커다란 전원주택 앞이었는데 제가 통화를 마치자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군요. 모르는 장소에서 저 혼자 멀뚱히 서 있으니 괜히 불안하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주택 안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한 여자가 걸어 나오더군요. 잘 왔다. 아이,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야. 우린 꼼짝없이 너한테도 죄를 지을까 싶어서 두려웠는데 이렇게 내 아들 몰래 일을 꾸미기가 어찌나 힘들었는지 내 두 번은 못하겠다. 잘 탈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말 믿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식전에 이렇게 버리고 오기 힘들었을 텐데 많이 당황하셨죠? 일단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 언니 부모님은 남동생분이랑 잘 빠져나가셨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 언니라니. 그럼 혹시 당신이 영 끊었다던 아가씨인가요? 이게 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다 뭐고요? 처음 보는 그 여성은 바로 연을 끊었다던 신우였어요. 저는 그날 신우에게서 온 전화에 대한 전말을 신우의 입으로 직접 전해 들을 수 있었죠. 그땐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언니한테 급하게 전화해서 말리려고 했는데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늦은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식장에 있으면 목숨이 뭐 경각에 달린다고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긴 했는데 엄마 말이 맞아요. 만약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언니 인생이 앞으로 순탄치 못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때 못한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하게 되네요. 내가 그건 어찌나 무서웠는지 아니? 내 아들이지만 그 녀석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지금 너까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벌써 3번째지. 언니가 저번에 왜 전화로 파혼 이야기를 꺼냈는지 물으셨죠. 사실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결혼 직전까지 온 사람 언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말대로 벌써 3번째죠. 오빠랑 식장까지 이렇게 걸어 들어가게 된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 제 남편이 될 뻔한 사람이 이전에도 결혼식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유부남? 다행스러운진 모르겠지만 오빠는 유부남은 아니에요. 대신 언니한테 말했던 모든 일들이 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업을 한다 어쩐다 투자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겠죠. 그걸 어떻게... 맞아요. 그런 그의 행동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한 거거든요. 실제로 방금까지 식장에 있었지만 어쩜 진짜 하나도 변하질 않았네요. 그 인간은 그거 다 헛소리예요. 오빠가 이야기했던 말들은 전부 제가 하는 사업을 어디서 훔쳐들어서 하는 말이라고요. 우리 오빠는 언니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직업도 없이 사는 백수라고요. 알고 보니 지금까지 남편이 말했던 모든 일은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사업에 대한 정보들도 다 자기 이야기가 아닌 신우의 이야기였더군요. 아무래도 옆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이니 쉽게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거겠죠. 그럼 왜 그때 나한테 전화했을 땐 이런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말했으면 오늘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때 제가 이렇게 헤어지라 이런 일이 있다 말했으면 언닌 믿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저는 그런 실패를 2번이나 겪었거든요. 이전 언니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건 맞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해줄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그의 수상했던 행동들을 더 열심히 관찰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희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사이예요. 오빠는 언니랑 결혼을 앞둔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의 말을 언닌 절대 못 믿었을 게 분명해요. 앞서 말했듯이 전례도 있었고요. 그럼 그때 당장 나를 찾아와서 해명이라도 하셨어야죠. 직접 얼굴 보고 뜯어 말렸어야죠.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외국에 회사 일로 나가 있을 때 언니 결혼 소식을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도. 그리고 귀국해서도 계속 언니랑 접선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오빠란 놈이 계속 옆에서 방해를 해대니 그래도 저는 그쪽 말 다 못 믿겠는데요? 저희 분명 결혼하기 전에 서류도 다 떼고 서로 알아야 할 부분은 다 확인했고 결혼식 올린 거라고요. 우리 오빠가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요? 언니들은 모두 당연하게도 그렇게 확인했으니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이전에 오빠와 만났던 2사람이 지금은 빈털터리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에? 빚더미? 결혼식을 올렸는데 왜 빚더미가 나오죠?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일이 있었죠. 얼마 전에 예비 신랑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일 말이에요.
그 인간 주특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꽤 가지고 있는 집안 여자들 꼬셔서 결혼식장 들어가고 난 뒤에 자기 빚을 모두 여자한테 떠넘기는 그런 수법 말이죠. 이전 두 언니들도 제법 사는 집안이었는데 오빠 때문에 두 사람은 인생을 망쳤어요. 그럼 그거 사기 아닌가요? 그 두 분은 그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보통은 가만히 못 있겠죠. 그때도 전 오빠를 말렸었어요. 그 언니들한테도 말했지만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더군요. 이미 오빠를 전적으로 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과거부터 우리 집 사람들은 오빠에게 복종하면서 살았어요. 집에서는 아주 폭군인 사람이었거든요. 그이가 집에서 설마 매를 들었던 사람이란 말인가요? 지금 아가씨 말을 이해하자면 그이가 자기 부모를 억압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럼 전부...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은 얼마 전까지 운신이 자유롭지 않으셨어요. 오빤 이렇게 결혼식 전만 되면 예민해서 부모님을 집에 가둬두곤 했거든요.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의 미처 알지 못했던 이면을 그의 가족을 통해 직접 듣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놈은 저랑 같은 핏줄을 지녔지만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우리 오빠란 사람은 말이에요. 정말 사기꾼에 자기 가족한테 손이나 올리는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더군요. 신우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해 주는데 글쎄 제 남편이 될 뻔했던 놈은 전형적인 사기꾼에 손도 함부로 올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애초에 나를 만나려고 했던 것도 내 친구에게 접근해서 저를 소개해달라 말한 거였던 거죠. 이런 말 하면 정말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은 조금 사는 집이었거든요. 내놓으라 말하는 그런 부자는 아니었지만 사는데 돈으로 불편을 겪었던 일은 딱히 없었던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을 노려서 지금처럼 혼인 직전까지 가서 자기가 가진 빚들을 아내 쪽이 버린 것처럼 넘겼다고 하더군요. 그간 사업을 한다며 보여줬던 모든 자료들도 자기 게 아니었고 말이에요. 예,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구나. 나도 그동안 거짓말하면서 속이고 싶진 않았다. 그런데 내 아들이란 녀석이 이 늙은 부모를 겁박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매일같이 도청하고 녹음시켜 다 듣고 있는데 내가 힘을 쓸 수 없지 뭐냐. 그놈이 해달라는 대로 할 수밖에. 우린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단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어머님이 저한테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 하셨던 이유가 그래, 당신 애가 할 수 있던 최선이었다. 난 정말 네가 내 아들 옆에서 도망가길 바랐어. 지금이 벌써 3번째 겪는 일이니까 3번이 되니 나도 이젠 도저히 그냥 넘겨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이대로면 내 아들이라는 놈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았거든. 세상에, 전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왜 자꾸 제게 이러시나 생각만 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종종 했었었는데 지금까지 내 아들 놈을 거쳐간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 너도 그렇고 이전 애들한테도 내가 그리 경고했지만 끝내 아들의 행동을 말릴 수는 없었지. 지금이라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꼭 맞고 싶었다. 계속해서 제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예비 시모. 그 작은 어깨가 참으로 무거워 보이는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래도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않게 해주려고 무척이나 노력한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전 신우와 함께 그간 예비 신랑에게 당했던 두 사람을 만나 예비 신랑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했죠. 이대로 당하고만 사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다른 두 사람은 물론이고 나한테도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3천만 원이나 갈취해 갔으니
법적인 소송은 당연히 가능했어요. 우린 당연히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우와 제 이전 예비신랑과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그간 많은 증거들을 모으고 다녔더라고요. 전 이날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오빠의 부정한 일에 대한 증거를 모아왔어요. 나머지 두 언니들도 얼마나 제 힘이 되어주었는지. 이렇게 언니라도 그놈의 희생양이 되지 않은 게 어찌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전 또 이렇게 피해자가 한 명 늘어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인간의 동생은 눈물까지 찔끔 흘리더라고요. 이 집 식구들은 모두가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더군요. 그래서 소송 전반에 관련한 내용들을 신경 쓰는 건 제가 많이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었던 그 인간은 지금 사연을 보내기 몇 달 전에 감방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간이 감방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모두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저를 제외한 세 사람은 이미 그 인간에 대한 증거들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었고, 그러던 도중에 저는 이 남자를 만나 결혼식을 준비했던 거고요. 그들의 눈에 저란 사람이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동생과 함께 저라는 사람은 꼭 저 악의 구렁텅이 같은 그 악마 같은 놈에게서 구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었다는군요. 전 조금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제가 만약 그들과 같은 짓을 당했다면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만큼 그 인간은 남들에게 이들의 이름을 대고 빚진 돈이 제법 많았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에 금액을 보니 아주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전 이번 일을 계기로 돈이라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정말 나를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는구나 깨달았죠.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돈 거래를 할 때 가족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가족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지면서 돈 거래를 하냐고요.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해본 사람으로서 돈 거래는 정확하게 따지는 게 모두를 위한 행복이라는 말씀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